스테인리스까지 연습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판을 했어요. 스테인리스 판 공정을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모드가 이게 스테인리스가 그리고 오스트나이트의 스테인리스가 그 중에서 작용성을 자석이 안 붙는 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스트나이트의 스테인리스가인데 주로 스테인리스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고 용접이 비교적 다른 것들이 잘 되는데 다만 합금의 특성상 일반 순금속은 문점이 합금에 비해서 높을까요? 낮을까요? 순금속이 높을까요? 합금이 높을까요? 문점이. 자, 그러면 이 스테인리스 감은 철 플러스 크롬 플러스 니켈이에요. 니켈인데 주성분이 이거예요. 이게 오스타이트의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러면 거의 주성분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크롬이나 니켈은 사실상 철보다 문점이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합금에 됨으로써 문점이 내리가요. 그래서 보통 철은 1539도 정도의 문점이라면 이런 경우는 약 1400도 정도 가요. 오히려 문점이 높아야 원리적으로 더 맞는 말인데 그러나 합금의 특성상 대체적으로요. 그럴 때 그러면 용점이 약 100도씨 이상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100도 차이가 영향이 어떻게 될까? 근데 스테인리스함은 철에 비해서 열 전도성이 높을까 낮을까? 열 전도성. 네? 높을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함은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갈비를 먹어봤더니 갈비집에 석쇠가 스테인리스로 있어요. 석쇠가 돼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석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렸는데 아줌마가 석쇠 손잡이를 맨손으로 들어요. 그건 뭐예요? 열전도가 좋아서 들을까?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다. 그러니까 열전도는 안 좋은데 문점은 나요. 그러면 용접할 때 용접 속도가 빠를까? 이런 용접 속도가 열전도 같은 열이 다 퍼져나가니까 여기는 열이 다 빨리빨리 뺏기니까 여기가 느리게 녹는데 철의 감각으로 스테인리스 들어오면 백발백중 어떻게 돼요? 빵꾸나. 이게요. 빵꾸나. 그리고 또 여기에 CG는 철은 여기 18 하면 이게 26% 정도 되죠? 그러면 약 74%가 뭐예요? 철이잖아요. 근데 이 스테인리스는 어떻게 되냐면 철의 입자를 크롬과 니켈이 도자기로 싸서 이것들이 하나의 결정체로 하나씩 이렇게 마치 우리 한가 중에서 한가인가? 강정이에요. 풍강정, 폐강정 때처럼 이렇게 감싸놨어요. 다 붙었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철이
하나하나 뒷자고 보따리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용접을 하다 보면 보따리 하나가 터져서 용접되고 보따리 하나 터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뒤에가 용접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뒤가 새까맣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탄화 섭취라고 해요. 뒤가 탄화돼요. 새까맣게 타버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드예요. 실드란 말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질소가 못 들어오게 카바시킵니다. 뭘로? 됐어요. 무슨 가스로? 무슨 가스요? 그렇죠. 알곤 가스로. 알곤 가스로 이렇게 실드를 시켜주는 게 존재하는데 앞쪽은 가스가 가는데, 그죠? 네. 앞쪽에는 가스가 불어주니까 가는데 뒤쪽에는 열을 받았는데 가스가 도상에 못 들어요. 못 가. 못 가니까 어떻게 돼? 노출이 돼서 공기하고. 네. 뜨거운데 이제 그 산소가 아주 뭐냐면 차가운 금속보다 뜨거운 아주 밝아진 금속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먹기 좋게 좋다.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가 뜨거울 때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는 거예요. 산화가. 그래서 스테인리스 용접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이 실드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럼 파이프 같은 용접할 때 어떻게 해요? 파이프 용접. 1층도 용접할 때 일반 플레이트는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면 받침판을 사용해서 가스가 더 이상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파이프는 어떻게 해요? 파이프는 어떻게 그 뒤쪽으로 가스가 새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옆을 막아요. 옆을 막고 그리고 용접을 해줘. 그래서 그 속에다가 파이프 가스를 별도로 집어넣어줘. 그렇게 가스를 별도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퍼징이라고 해요. 퍼징. 영어로 퍼징이라고 해요. 이게 가스를 뒤로 흘려보내면서 용접을 해주는 거죠.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데 플레이트는 일반 판은 전면을 용접하다 보면 이제 맞대기 용접에서는 가스가 그 키울 사이로 들어가서 계속 고장이 일어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백피드가 아니라 표면미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면은 보호가 잘 되는데 뒷면은 안 되니까 뒤에가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더 탄화가 돼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알아두시라. 아셨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해서 용융 속도가 이제 용이 좀 낮고 열전도 속도는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용융 액체가 열 받는 데만 많이 받는 속도로 열 받는 데만 많이 받으니까 폐쇄적으로 열 받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녹아. 그래서 용접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해야 돼요. 용접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고 또 용점을 어떻게 하죠? 전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연간보다 전류를 한참 낮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선생님 전류를 얼마나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이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피니스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피니스 회사는 뭐냐면 식기세척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식기세척기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강제가 스트레스예요. 왜? 식기세척기니까 용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주방기구는 재료가 뭐예요? 거기가 다 스트레스예요. 거기가 다 스트레스다 보니까 물 닿는 데는 모두가 다 스트레스라고 보면 돼요. 다만 전체를 스트레스로 올라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골조 고정은 뭘래요? 일반적으로 앵글이라든지 이런 성방제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하고, 물 닿는 데는 거의가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가 일반 강제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 예를 들어서 보통 철판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비중 곱하기 단가예요. 철판 곱하기 비중 곱하기 단가. 그러니까 철판이 굿지다, 육지다 할 때 굿지라고 치면 0.9 곱하기 이제 1200 곱하기 2400 하면 48짜리 규격의 철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곱해서 그러면 거기에 최적이 나오죠. 최적 곱하기 비중을 보면 뭐예요? 무게가 나와. 그러면 1kg 단가 얼마? 이렇게 돼. 그렇게 계산해서 환산하는데, 근데 스테인리스 가격은 그거보다 몇 배 더 단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몇 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배 이상 망해. 진짜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테인리스는 또 철판은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스테인리스가 다루기 어려운 것이, 일반 철판은 가스 절단이 돼요. 근데 스테인리스랑은 가스가 절단이 안 된다기보다는 곤란해. 왜 곤란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철의 입자를 크롬과 니켈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감싸버리기 때문에 철과 산소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못 일으켜. 화학 반응을 못 일으키다 보니까 절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 갔어. 스테인리스를 절단하는데 산소 절단기를 가지고 됐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부럽구나. 나는 이게 뭐냐면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산소 절단기 가지고 던지는 것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는 뭘로 절단을 하냐? 하나는 기계 절단이라고 하면, 샤링기는 기계로 절단하니까 철판을 모시고 힘으로 막 가위질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일반 강제는 그렇게 절단도 하지만 현장 쓰면 그 기계 파팅머신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스가 더 가까워. 그것보다 주먹이 가깝듯이 가까우니까 주로 뭘로 써요? 가스 절단을 많이 써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가스 절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만약에 현장성으로 한다면 플라즈마 제트 절단. 플라즈마 제트 앞에 절단인데, 이것으로 절단하면 아주 날카롭게,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왜냐면 열 전도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플라즈마는 일반 강제를 비롯해서 일반 스테인리스랑 구리, 알루미늄, 콘크리트까지 다 절단이 되니까 플라즈마 절단이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주로 스테인리스 판이 두꺼운 판이 아니고 얇은 판이기 때문에, 얇은 판은 물리적으로 찔리기는 한데, 이 스테인리스는 원광에 비해서, 강제에 비해서 굉장히 찔리게요. 인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로 다룰 때 뭘로 해요? 다룰 때? 네? 그라인딩. 한터널로 많이 잘라요. 그러니까 얇고 형광제가 있으면 형광제라도 사각봉 아니면 파이프 또 아니면 등등 이런 판재라도 그라인드 같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라인더 있죠? 네. 그라인더가 두께가 이게 두껍다 그러면 이게 얇은, 두께가 얇은 그런 그라인더 카트날이 있어요. 스테인리스 전용 카트날이 그걸로 이제 카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튼 이곳에는 샤링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스테인리스판을 한 원장을 사가지고 잘라 쓰는 게 돈이 좀 들겠죠. 근데 거기서 잘라서 사오니까 가공기가 들어가서 이거 하나에 주는 게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 하나에 여러분들 이게 들어보시면
아까 이것 좀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 정도 거야? 원가가 2,500원. 원가가 맞고 4,000원 이상. 이거 한 장. 그러면 엄청 비싼 거지. 근데 이것을 보물선이가 살려면 이거 한 2, 300원 되겠지.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이만큼이라고. 그만큼 주물상도 스테인스랑은 별도로 주는 거예요. 아시죠? 스테인스는 별도로 모아서 별도로 팔아. 그런 점이 있다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이제 또 재생이 됐는데, 아까 이영진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만드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서 농정을 하니까 농적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리다 보니까 농적 속도가 느리면 철판이 어떻게 돼요? 열을 많이 먹어, 조금 먹어?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철판 변형도 되고 변형, 재질이 변형이고 또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제대로 품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해요? 물론은 다른 사람 거를 구경을 카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중국 우리 북북의 교포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모집하는데 자기는 80A를 놓고 하는 대로 결결결 되는데 그 사람은 120A를 놓고 하는데 농적 속도가 훨씬 빠르고 농적 품질도 훨씬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 120A 올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빵꾸나고. 속도가 못 받쳐주니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속도가 못 받쳐주니까 빵꾸가, 운복 속도가 못 받쳐주니까 빵꾸가 나요. 그래서 농적의 운봉 속도, 농적 속도 이런 것이 각 재질마다 각각 다르다. 두께마다 다르다. 이런 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를 용접하는 그 배경, 이 목적 자체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두꺼운 판 용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잖아요. 이것을 두꺼운 판 용접하는 것은 아주 압력 용기, 즉 그런데 큰 공장이나 아니면 사우나 또 아니면 뭐 탱크, 일반 탱크 같은 거. 모텔이나 이런 데는 물을 쓰죠. 물 수저 탱크를 쓰는데 일반 냉수는 물 부정물에다가 F8T로 많이 사용해요. 중소형은. 근데 대형은 다 뭘로 나면 스테인리스가 하니까 그런 경우는 폭탄을 쓸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냉수는 자연압이지만 온수는 뭐예요? 거기에 진기압이 걸려. 그러니까 보세요. 공정을 하는데 강제가 힘을 받는 데는 부식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부식이 되지 말라고 스테인리스가 많이 쓰는데 그럴 때 농접해야 될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겠어요? 한대로 간다면 농기 제작이란 하여튼 이렇게 교실같이 큰 탱크다 라고 하면 용접할 때가 주로 모를 때가 철판과 철판을 연결하는 데 용접하거나 또 모서리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능력이 걸리는 게 여기에 많이 걸리겠어요? 모서리에 많이 걸리겠어요? 능력이 똑같은 철판에 압력이 잠깐만요. 모서리 코너가 압력이다. 모든 것은 모서리가. 네. 이런데 모서리죠. 이거 코너. 코너 같은 데는 같이 용접을 다 해서도 수압 시험을 걸면 그런 데서 평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9T짜리 철판을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것을 수압을 걸면 철판이 이렇게 두꺼운 9T짜리가 풍선처럼 부러져요. 공처럼. 네. 풍선처럼 부러지는데 그러다가 빡빡빡빡 하고 일어나다가 대체적으로 어디에 터지냐? 가장 먼저 터지는 데가 모서리예요. 그래서 모서리 용접을 할 때는 모서리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모서리를 지나서 끝나야 돼요. 모서리를 지나서 노령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여튼 그 중국 교포가 여기서 오징한 다문화 경험소에서 터드가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생겨서 그 사람은 120A로 용접을 하는 거예요. 단판을 두께가 1T 정도 되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 어지간한 사람은 이상적으로는 내가 나도 말로만 하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은 고도의 숙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여튼간에 중국 사람은 여기 우리나라로 교화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근데 큰 배를 만들 때 가장 기술의 노하우 핵심이 뭐냐면 배 중에서 최고로 고급 우리나라 배가 베르기선이에요. 베르기선 같은 거 만들 때 그 재질이 용접하는데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예요. 근데 그걸 용접하는 기술이 중국은 못 따라와 우리나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국으로서 세계에서 최고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큼 1등이냐? 간일 회사로서 1등에서부터 6등까지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이에요. 자, 1등 어디겠어요? 현대중공업, 2등 대우중공업, 3등 삼성중공업, 4등 한진, 5등 미포.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에서 최고 큰 배 만드는 회사 2위에서 또 뽑으면 한국이 5위까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토탈 양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배 만드는 기술로서는 최고의 수준이다.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물량을 수주를 주문을 20년 동안 안 받아도 돌아간다. 그랬어. 20년 동안 물량을 다 확보해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그게 세계 경기 불황이 계속 지체가 되면서 이 배를 맞춰놓고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 돈을 줘야 찾아가는데 돈 안 주니까 구해 못 줘요. 못 줘. 그러니까 배를 만들었는데 이거 회사에다가 보관하기 하니 뭐예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회사에다 여기다 띄워놓고 경매 걸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싸겠어요? 새로 신조선이 싸겠어요? 신조선 만들어놓은 거 사는 게 바로 여기서 돈만 쓰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기계가 계속 침체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조선업계도 맞을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파가 불가능적으로 거예요. 전 사람이 다 걸리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되고 현대중공업에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가서 고위층한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계 조선 수주에서는 자기들이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 분야에서 수주량이, 총량이. 왜? 중국은 내수 때문에. 내수가 그렇게 많대요. 내수 때문에. 그러나 주로 그 양이 바지선급, 그러니까 엔진이 없이 무공력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고부가치 기술이 아닌 일반 그런 양쪽의 수준에서 그런 면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고급 조선은 한국에서 거의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도
말이 틀린 말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배가 군산 앞바다, 울산 앞바다 이런 게 이렇게 많이 그 말을 다른 용어로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배를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런 데에서는 이제 농작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요즘은 집질 때 보더라도 집을 칠 때 옛날에는 거푸집이라고 했죠. 거푸집 같은 것을 이제 만들고 또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장력을 이렇게 받쳐주는 나무로 막 받쳐졌다고 전체는요. 근데 지금은 나무로 받쳐요, 안 받쳐요? 안 받치고 다 뭐예요? 파이프로 받쳐요, 파이프로. 이제 그렇듯이 그 하나하나의 배를 만드는 거 보호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보호같이 생겨있는 파이프 이제 배는 위장과 내장이 있어요. 선체 부분은 위장이에요. 내장은 의장 부분. 의장 부분, 이제 안에 꾸미는 것, 이런 것인데, 의장 부분에가 주로 뭐예요? 위장은 주로 철로 만들고, 내장은, 의장 부분은 주로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우리 셔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스테인리스 용접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용접을 하는데 주 용접법이 뭐예요? 알고 있는 용접이에요. 지금 말하는 지그 용접이요. 지그 용접이고 또 일반 그 건축 인테리어 금속 인테리어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용접할 때 이런 알곤 용접을 많이 사용해요. 또 옛날에는 스포트 용접이라고 해서 스포트 용접을 파이프 이런 반 스트레스 반 얇은 거 있잖아요. 저 계산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안전 지지대 이걸 뭐라 그래요? 예. 그걸 일본 말로는 배슬이라고 해요. 배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지대를 세워서 용접하잖아요. 그때 그런 거 용접할 때 뭘로 해요? 스테인리스는 주로 지금은 다 거의가 다 전기 알곤 용접을 하지만 옛날로 거듭나 갈수록 지금도 마찬가지 사용해요. 스테인리스 전기 용접봉으로 써요. 스테인리스 전기 용접봉으로 테크로 스테인리스는 박판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 용접이 별로 없어요. 네. 저기 그 스테인리스는 주로 이렇게 테크 용접, 가저축으로 그런 데를 하고 있고 한 올로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용기 제작할 경우 용기를 제작할 경우 큰 보일러 통 같은 거 할 때는 올 용접을 하겠죠. 또 아까 말해서 식기세척기다 그러면 우다는 통 이것은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주로 마트 용접보다는 뭐가 많이 쓰겠어요? 물통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요. 필렛이 많이 써요. 필렛이나 네, 필렛을 많이 써요. 그래서 또 이제 어디 가는 데는 용접보다 접는 게 낫지. 네. 그죠? 네, 접는 게 낫는데 접는 거로만은 용접 그 용기를 그 일반 용기를 완벽하게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접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접 부분이. 여튼 이 TV 용접의 중요성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일반 용접보다는 부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용접을 어차피 하는 것 이제 다양한 경험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시간이 짧아서 못 본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축지로 만든 판들을 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용접 기법은
똑같아. 이제 지금 전지형제비 아니 뭐 일반 그 영광으로 연습했던 것처럼 그거가 똑같은데 다만 속도감 이거 그 뗏물이 생기는 것이 쉽게 생기고 또 쉽게 용락이 된다, 빵꾸가 난다, 얇으니까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 바로